새벽 4시 17분. 서진우는 또다시 그 악몽에서 깨어났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았다. 타오르는 아파트, 검은 연기 사이로 들려오는 딸의 절규, 그리고 자신의 손끝에서 사라져버린 작은 손길.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부산 해운대 절벽 끝에 자리한 저택에서 바라본 새벽 바다는 잿빛이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이곳은 서진우가 15년 전 그날 이후 자신을 유배시킨 감옥이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죄책감과 그리움만을 벗삼아 살아가는 곳이었다. 그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편 저택 1층에서는 박수연이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새벽 5시 그녀의 몸은 알람보다 정확했다. 23세의 수연에게는 10년간 이어온 완벽한 일상이 있었다. 세면 간단한 아침 식사 그리고 저택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하는 청소.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긴장시키는 것은 바로 서재였다. 서재는 저택의 심장부였다. 서진우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자 그가 가장 엄격하게 통제하는 공간이었다. 10년 전 수연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서진우가 차갑게 내린 명령이 있었다. 서재의 바이올린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오. 청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존재조차 잊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묻어 있었다. 수연은 그 금기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 아니, 어길 수 없었다. 서진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절대적인 금지의 무게 때문이었다. 하지만 매일 서재 앞을 지나칠 때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꿈틀거렸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편린들이 깨어나려 하는 것 같았다. 오전 10시 서진우가 급하게 짐을 싸고 있었다. 3일간 싱가포르 출장입니다. 집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수연은 그의 눈가에서 미묘한 떨림을 포착했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스치고 지나간 것 같았다. 현관문이 닫히고 자동차가 사라진 후 저택은 완전한 정막에 휩싸였다. 수연은 평소보다 더욱 꼼꼼히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오늘은 자꾸만 서재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다. 마치 그곳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 7시. 수연은 간단한 저녁을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서진우의 저녁 준비로 바쁜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다. 고요함이 저택을 감쌌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수연은 계속해서 서재를 의식하고 있었다. 문득 15년 전 화재 고아원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8살이었다.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맡겨진 충격으로 말을 잃었던 시절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그녀를 피했지만 음악실에 있던 낡은 바이올린만은 달랐다. 현 몇 개가 끊어져 있고 활대도 휘어 있었지만 수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밤마다 몰래 일어나 그 바이올린을 안고 있으면 희미하게나마 부모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연은 스스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마치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손가락이 현을 짚었다. 특히 어떤 멜로디는 연주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그 선율을 연주하면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어렴풋이 떠오르곤 했다. 오후 9시.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재 앞에 서자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서재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문이 열리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가죽책의 향이 코끝을 스쳤다. 서재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천장까지 늘어서 있었고 중앙에는 무거운 오크 책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구석에 놓인 유리 진열장이었다. 그 안에 바이올린이 있었다. 깊은 갈색 나무의 광택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상했다. 그 바이올린을 보는 순간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아니 직접 만져본 것 같은 친숙함이 느껴졌다. 수연은 진열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유리를 통해 바이올린의 세부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현은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고 활대도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바이올린 옆판에 작은 흠집이 있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실수로 낸 것 같은 흠집이었다.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쳤다. 8살 때 화재가 일어나기 전날 밤 누군가와 함께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기억. 그리고 실수로 벽에 바이올린을 부딪혀서 흠집을 낸 일. 누군가가 웃으며 괜찮다고 말해주던 따뜻한 목소리. 손이 저절로 진열장 문고리에 향했다. 문이 열리자 바이올린의 향기가 더욱 진하게 퍼져나왔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전율이 일어났다. 이 감촉, 이 무게, 모든 것이 너무나 친숙했다. 활을 현에 올리자 첫 음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수연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5년 전 고아원에서 혼자 연주했던 그 멜로디, 그 슬프고 아름다운 선율이 서재를 가득 메웠다. 연주하면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저택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의 손이 멈춤과 동시에 연주도 끊어졌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분명히 서진우는 3일간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도둑일까? 아니면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수연은 바이올린을 진열장에 다시 넣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침내 서재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수연은 바이올린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얼어붙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10년간 지켜온 완벽한 일상도, 이 집에서의 평화로운 생활도, 모든 것이 이 순간 끝나는 것 같았다. 문이 열렸다. 누가 그 바이올린을 건드렸느냐? 서진우의 목소리가 서재를 가득 메웠다. 긴급히 돌아온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수연을 바라보는 순간 이상한 표정으로 변했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충격이었다. 수연은 온몸이 떨렸다. 해고는 기본이고 경찰에 신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서진우의 다음 행동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수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곡을 어디서 배웠나요? 화재 고아원에서요. 15년 전 부모님을 잃고 그곳에서 자랐어요. 수연의 대답을 들은 서진우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그의 뇌리에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15년 전 아파트 화재, 실종된 8살 딸, 그리고 딸이 유일하게 칠 줄 알았던 그 바이올린 곡. 그날 밤부터 서진우의 행동은 기묘해졌다. 수연을 멀리서 지켜보고 그녀가 사용한 컵을 몰래 수거했다. 며칠 후 그는 비밀스럽게 DNA 검사를 의뢰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확신이 자라고 있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침부 확률 99.99%. 서진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딸이 10년째 자신의 집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된 서진우는 더 큰 공포에 휩싸였다. 1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수연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된다면? 그는 10년 전 수연을 이 집에 데려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수연을 추천한 사람은 서진우의 전 사업 파트너였던 김태연이었다. 15년 전 화재 당시 서진우와 함께 사업을 했던, 그리고 화재 이후 홀연히 사라진 바로 그 남자였다. 서진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김태연의 행적을 추적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태연은 15년 전 화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수연을 구출한 후 고아원에 맡겼다. 그리고 10년 전 성인이 된 수연을 서진우에게 관리인으로 보낸 것이다. 복수를 위해서. 김태연이 왜 복수를 하려는지, 15년 전 화재의 진실이 무엇인지 서진우는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밤 서진우는 수연을 서재로 불렀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태연이 나타난 것이다. 15년 만의 재회였다. 오랜만이네, 진우야. 김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딸 잘 돌봐줘서 고마워. 수연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서진우의 딸이라더니 이제는 김태연의 딸이라고. 김태연이 진실을 폭로했다. 15년 전 화재는 사고가 아니라 서진우가 보험금을 노리고 저질러진 방화였다. 김태연은 그 계획을 미리 알고 수연을 구출했지만 서진우가 자신의 딸마저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그래서 15년간 복수를 계획했던 것이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는 조작된 것이었다. 수연은 실제로 서진우의 딸이 맞았고 김태연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복수를 위해 이용했던 것이다. 서진우는 자신의 딸을 죽이려 했던 적이 없었다. 오히려 딸을 구하려다 큰 화상을 입었고 그 죄책감에 15년간 고통받아왔다. 진실이 밝혀진 후 김태연은 체포되었다. 서진우와 수연은 비로소 진짜 아버지와 딸로 만날 수 있었다. 저택의 서재에서 다시 울려 퍼진 바이올린 선율은 이제 더 이상 금지된 것이 아니라 15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너무 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진실이라는 것이 때로는 상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